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소상하게 털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의 사익 편취,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라며,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재임 시 공가와 옥중 생활 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 씨의 비위를 알지는 못했지만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며 회한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 등 재임 시 외교 안보 분야의 주요 결정에 대해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총선 때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에 대해 출마가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돼 정권 교체를 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선 기자가 특사 이후에 공식 인터뷰는 처음,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오랜 기간 전국 각지에서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 출마 나와 연관 짓지 않았으면. 저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5분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탄핵 사태는 최서원 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떻게 인연을 맺었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 원장은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1998년에 제가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최서원 원장의 어머니가 달성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고, 또 그때 최서원 원장의 남편인 정윤회 실장도 함께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성이니까 남성 비서관들한테 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서원 원장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심부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번도 최서원 원장이 저를 이용해 사적인 이속을 챙긴다거나 이 건에 개입하거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심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자가 최서원 씨는 미루 K스포츠재단 운영에 개입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사실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박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미루재단 이사진을 최서원 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을 거쳤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탁월한 분들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최서원 원장이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 최서원 원장이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가 미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 SK가 낸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기금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라고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돈, K스포츠재단이 SK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가 포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3자 뇌물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면담인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에 대해 말을 했겠지만 저는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체육진흥을 위해 후원했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대가성을 가지고 후원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서원 원장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 국정원 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받았고 그 돈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취임 초 보좌진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그런 지원을 해왔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지원받아서 일하는 데 쓰라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특활비를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16년 9월께 당시 이병호 원장이 2억 원을 보내와 정호성 비서관이 관저로 와서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청와대 직원들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제 지시로 청와대에 지시한 것, 청와대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 분의 국정원장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이지 이 세 분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안보에 꼭 필요한 사드, 지소미아 다 하고 감옥에 가 다행. 기자가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청와대가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입니다 라고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에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박 감별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친박계에 주의를 주었는데 정말 그때 강하게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후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시적으로 유승민 위원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이 제가 유승민 위원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공천 파동은 제 책임입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구치소에 들어와서야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하고 분노했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인 제 책임이라고 봅니다. 자, 기자가 2017년 10월 일체에 재판을 거부하고 이후 법정에 안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제가 일부 실수는 있었겠지만 뇌물죄로 기소되고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의 재판도 감수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도 법원을 믿고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정한 재판이나 결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어떤 형량이 나오든 결국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자가 국회 탄핵 표결 때 일부 친박계 위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친박이라는 위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위원들도 있었고 저의 오랜 수감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생 박지만 이쥐 회장, 동생의 친구인 위원도 원내대표였던 위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가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사태 땐 남북 간 긴장이 준전시 상태에 달할 만큼 남북 관계가 요동쳤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유화 대신 원칙적 자세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정책은 우리의 안보는 확실하게 지킨다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비록 물밑 접촉은 없었지만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얼마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그런 기조하에서 이 드레스덴 선언도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까지는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들어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면서 잠정적으로 교류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후 강력한 한미 동맹,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됐습니다. 기자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에서 모두 환영받기 어려운 외교적 난제였고 정치적 이득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당시 24년간 한일 간의 과거사 핵심 현안이었습니다. 미래 세대까지 계속 이렇게 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합의서를 만들 때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의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3대 핵심 요구사항도 바로 피해자분들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한일 양국이 많은 노력과 협의를 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화해 치유 재단이 해산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재단을 이렇게 깨버리면 한국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단이 해산된 후에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2016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탄핵 추진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도 외교적 난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해 당시 야당이 격렬히 반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2016년에 2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24차례나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했습니다. 정말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은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되길 바랐고 미국도 한일 양국이 원활한 정보 소통이 안 돼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 중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안보를 위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지만 해야만 할 일이란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 감옥에 갔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란 생각을 하면 다행스럽고 위로도 됐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는 급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자위적 방어 조치였습니다. 중국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인식으로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 유엔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가 들어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중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중 협력은 지속이 됐습니다. 사드 부지를 결정하는데 여러 반대가 있었는데 롯데가 중국 사업의 손실을 감수하고 골프장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애국심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지켜봤는데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 화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옥중서신을 통해 기존의 거대 야당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했는데 당시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돼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마음에서 우선은 일단 단결에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다 제쳐놓고 우선은 보수 세력이 단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입니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돼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결국 정치적 부담이 돼서 2016년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총선 이후로 늦춰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못 댔습니다. 시한폭탄같이 터질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나서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께 공무원 연금 적자 때문에 하루에 80억 원씩 세금이 들어가고 올해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많이 알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합의기구를 만들어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총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개혁을 안 했다면 오히려 자책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현 정부의 방향성과 국정 운영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 데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권자가 선택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부의 방향,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기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거 친박계 인사들이 출마해 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됩니다.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명분으로 내년 총선 후보를 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은 순수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면 됩니다.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많은 국민들께는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이제 71세가 됐습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계획입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진솔하고 담백함.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